하나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 신용은 크게 소비자 금융과 신용 판매 둘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소비자 금융이라는 것은 담보부 대출, 신용대출 이런 대출과 공금융대출, 사금융대출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금융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적인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받는 거. 사금융은 가장 사금융 우리 뭐 대부업체라든지 뭐 일반적으로 사채까지를 이런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소비자 신용은 소비자 금융과 신용 판매를 합친 거잖아요. 그럼 신용 판매는 뭐냐? 여러분들 신용카드 긁는 거 있죠? 그게 대표적인 신용 판매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 판매, 그리고 할부 금융회사를 통한 할부 판매, 자동차 살 때 자동차 할부 금융 받죠? 그런 걸 우리가 신용 판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비자 금융과 신용 판매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먼저 소비자 금융부터 보겠습니다. 자, 금융회사에서 현금을 직접 제공해주는 소비자 신용이다. 그래서 소비자 대출이라고도 하고 또는 현금 대출 이렇게 얘기한다. 아까 보신 주택금융이 이에 속한다. 그래서 소비자 금융, 소비자 신용 중에서도 소비자 금융이라는 것은 바로 현금, 물건 사고 서비스 받을 때 그 돈을 대출해 주는 걸 우리가 현금 대출 또는 소비자 대출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소비자 금융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대출에서는 담보부 대출과 신용 대출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가 돈을 끌어오는데 즉 대출을 받는데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이것을 담보로 맡긴 대출하는 게 담보부 대출이고, 신용은 오로지 담보 없이 보증 없이 나만 믿고 나를 믿게 해라. 그렇게 신용에 의한 대출, 신용대출.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이자율은 담보부 대출 이자율보다 높죠. 왜 그럴까요? 신용은 그 사람만 오로지 믿고 그 사람의 능력만 믿고 대출해 주는 거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능력이 없게 되거나 그러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담보대출은 만약에 대출을 받고 이 사람이 못 갚아도 담보를 맡긴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회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담보부 대출의 대출 금리가 신용대출의 금리보다는 좀 낮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금융대출, 사금융대출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금융대출이 사금융대출보다 이자율이 낮죠. 즉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은행하면 제1금융권이라고 하죠. 은행 가면 이자율이 쌉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굉장히 요건이 대출 자격 이런 걸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보험사라든지 캐피탈이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제2금융권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2금융권은 제1금융보다 당연히 대출금리가 높습니다. 네. 즉 공금융대출은 사금융보다는 대출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출 조건은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죠. 네, 은행은 굉장히 엄격하게 따집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신용 중에 이제 신용 판매, 주로 신용카드사, 할부금융회사, 판매업자 등의 물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이다. 일종의 외상구매 방식이다. 우리 신용카드 긁는 게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신용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상품이 아니고 용역이라고 하죠. 우리만 받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신용입니다. 대표적인 게 전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같이 소비자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이용한 사용료를 나중에 지급받는 것이다. 여러분, 전화 쓰면 전화요금 한 달 내내 쓰면 그거에 대한 요금이 다음 달에 나오죠. 가스도 그렇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소비자들이 대부분 쓰는 이런 서비스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소비자 신용에는 그렇게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이 서비스 신용은. 그렇지만 신용 판매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네. 자, 그 다음에 리스입니다. 리스라는 건 뭐예요? 세준다, 빌려준다, 임대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부동산이나 또는 동산 이런 소유자가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타인에게 이용 또는 점유를 허용하는 계약이다. 사법상 임대차 계약을 우리가 리스라고 한다. 리스는 크게 금융리스, 운용리스 둘로 나눠볼 수가 있다. 차이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융리스는 리스를 이용하는 자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설비나 기계 등을 누가 사냐면 리스회사 이름이고, 리스죠. 회사가 산 다음에 이용자에게는 비용, 보험, 세금 등의 부대 비용을 포함하는 리스료를 받고 일정 동안 빌려주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이기 때문에 소비자 금융 대출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는 리스용 물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 이게 시험에 중요해요. 금융 리스에서는 자, 내가 빌린 물건에 대한 그거에 대한 각종 사용, 관리, 어떤 하자가 발생될 모든 책임을 리스 회사가 지는 게 아니고 금융 리스에서는 리스 이용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중도 해지할 수 없어요. 지금 이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리스 기간은 리스 물건의 내용 연수, 즉 그 물건이 쓸 수 있는 기간까지 리스 기간이 해당된다. 이건 금융 리스고, 그 다음에 이제 운용 리스는 좀 달라요. 이거는 서비스 제공 성격이 강해 리스 이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을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이용합니다. 자, 이용자가 자기가 쓸 기간 동안만 이용하고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리스 회사에 물건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운용 리스다. 그래서 금융거래의 성격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거래에 뭐 어떤 대출과 관련된 그런 성격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물건은 리스 회사 소속입니다. 즉 리스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거에 대한 각종 관리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리스 회사가 지는다. 여기 물건 관리 책임 다 리스 회사가 져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 회사가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용자에게 빌려만 주는 거예요. 그 물건 쓸 수 있게 빌려만 주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료, 솔직히 말해서는 이용료죠. 이거를 받는 일종의 임대차 계약이다. 그래서 관리 책임 리스 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도 해지가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운용 리스의 대표가 바로 여러분 정수기 렌탈, 이게 대표적인 일반적으로 내부 소비재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에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럴 때 이런 운용 리스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정수기 렌탈이 이제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부 소비재 주로 사용하는 게 운용 리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이거 모르는 분 없죠? 그래서 결제수단 기능이 있습니다. 현금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할부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비자 신용의 기능이 있다. 신용카드 근데 발급 아무나 안 해주죠? 그래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자, 소비자 신용을 하는 장단점, 이거는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뭐 암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거 뭐 일일이 다 암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장점, 신용을 이용하여 현재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시험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신용을 쓰면, 신용이라는 건 여러분 빚지고 외상으로 산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쓰면 현재 구매력을 늘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없으면 물건 못 사요. 근데 신용카드로 딱 긁으면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럼 단점은 몇 가지 안 봐도 미래의 구매력은 떨어뜨리게 되겠지. 왜? 미래의 돈 갚아야 되니까. 미래에 살 돈이 적어지니까. 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용을 이용해 현재 구매력은 늘릴 수 있지만 미래의 구매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신용은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데 앞으로 물건이 비싸질 것 같으면 지금 빨리 사는 게 좋죠. 근데 돈이 없으면 빚지고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인플레이션 대비라고 합니다. 신용을 사용하는 건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줘 만족을 극대화하는 효과도 있다. 당연한 소리고요. 신용은 개인 및 가게의 재무관리에 융통성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신용을 쓸 수 있는 여력만 있다면 융통성 있게 자기가 시기도, 물건 구입에 대한 시기도 조절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재무관리에 융통성이 있다. 그리고 신용을 잘만 쓰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신용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잘못 쓰면 바로 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단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용은 미래의 구매력은 떨어뜨립니다. 그죠? 신용을 사용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이자, 수수료 등 비용을 내야죠. 그래서 여러분 뭐 할부 구매했다 그러면 무이자도 있겠지만 무이자가 아닌 경우 할부, 이자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같은 비용 내야 됩니다. 신용 사용은 과소비나 충동구매 가능성을 높인다. 자, 여러분 신용카드가 있다 보니까 돈이 없어도 어떻게 살 수가 있죠? 지름신이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지름신에 한번 꽂히면 어떻게 돼요? 마구 사게 됩니다. 단점입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고 계획성 없는 신용을 사용하다 보면 개인과 가게의 재정을 이렇게 파산에 이르게 하여 경제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장단점 어렵지 않습니다. 신용평가와 신용정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신용은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각종 기관에서 신용 정보를 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먼저 신용 정보가 뭐냐?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걸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냥 줄여서 그냥 신용정보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개인 식별 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정보 이렇게 구별한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용정보라는 것은 첫 번째 개인 식별정보, 두 번째 신용거래정보, 세 번째 신용도 판단정보, 네 번째 신용능력정보, 다섯 번째 공공정보 이렇게 5가지의 정보를 전부 합쳐서 신용정보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요 각각의 정보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다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데 여러분들이 누구냐 이거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대표가 이름,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개인 식별 번호가 있겠죠. 그게 뭡니까? 바로 주민등록번호. 여기에 꼭 주민등록번호 아니더라도 여권번호나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번호, 동포 같은 경우는 제동포 국내 거소 신고번호 이런 것들을 개인 식별 번호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개인 식별 정보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는 개인 식별 번호일까요? 여러분들의 학교 다니면 학교에 학번 있죠. 그거는 개인 식별 번호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별, 국적 같은 특정 신용 주체를 알 수 있는 정보, 그 신용의 주체가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 알 수 있는 정보를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용거래 정보.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 내용 판단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각종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정보입니다. 대출받는 거, 보증선고, 담보 제공하는 거, 당좌거래, 신용카드 쓰는 거, 할부금융, 리스 이런 것들, 금융거래 같은 상거래와 관련해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한도 이런 사항이 다 포함되는 걸 신용거래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써보신 분 있죠? 일정한 거래 실적이 있으면 통장에 자유롭게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내 계좌에 돈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돈이 생깁니다. 즉 내가 통장에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번 달 카드 대금이 50만 원이에요. 그럼 잔고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결제가 안 되면 여러분들의 신용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다면 자동적으로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돈이 여러분들이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인데 50만 원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통장은 잔고가 마이너스 4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0만 원. 그러다 또 돈 100만 원 넣었으면 플러스 60만 원 되고 또 결제할 금액 몇백만 원인데 없으면 마이너스 몇백 이런 식으로 한도 1,000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바로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그리고 채무 보증 정보는 이렇게 이 중에서 이런 것들은 대출 정보로 기록이 된다는 겁니다. 신용도 판단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용정보 주체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인데 우리 신용정보 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높은 정보가 바로 신용도를 판단한 정보입니다. 연체정보 가장 영향 큽니다. 부도정보,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시기 등과 관련된 정보 특히 이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건 개인 신용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신용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관련 정보가 등록된다.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체 정보는 신용평가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신용주체 동의가 없어도 연체 정보는 등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전국은행연합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되는 사유 알아두셔야 되겠죠? 대출 원금 이자를 3개월입니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되고요. 분할 상환 방식 개인 주택자금 대출금은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만 원 이상 카드론 대금이라든지 신용카드 대금,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청년 창업대출, 학자금 대출 등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됩니다. 근데 등록되지 않는 경우 좀 내용이 많죠. 그래서 자꾸 쳐다보셔야 됩니다. 이건 등록되지 않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한 건 연체 금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된 연체 정보가 8년이 경과되어 전산에서 삭제된 경우 채권 금융기관의 해당 채무를 전문 채권 추심회사나 제3금융기관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다른 쪽에 매각한 경우. 그 다음에 예적금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았는데 그걸 연체한 경우. 이때는 연체 정보는 등록이 되지 않지만 대출 정보에는 등록이 된다. 백화점 카드로 카드 대금, 물품 구입 대금 연체 같은 금융기관 이외의 채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채무. 그래서 이건 이런 것들은 전국 은행연합회 연체 정보로 등록이 되지는 않지만 어디는 등록이 돼요? 사적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연체 정보로 관리가 됩니다. 전국 은행연합회만 연체 정보로 등록이 안 될 뿐이지. 그 다음에 분할 상환 방식 개인주택자금대출금을 9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자, 요거 아닙니다. 이거 전국은행연합회 연체 정보로 등록되는 사유예요. 요거 잘못됐습니다. 요거 삭제해 주시고요. 요거는 아니다. 이건 등록입니다. 네 번째, 신용 능력 정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뭔가 빚을 진 걸 갚을 수 있느냐. 그럼 뭘 봐요? 소득이나 재산 같은 거 보겠죠? 그래서 개인, 직업, 자산, 채무, 소득, 총액, 납세, 실적 등에 대한 정보로 한마디로 상환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신용 능력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공공 정보가 있어요. 국세, 지방세, 과태료, 사회, 보험료, 공공보험료 등과 같은 각종 이런 것들을 체납한 정보. 그 다음에 신용회복 지원 정보, 채무 조정이 확정된 정보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에서 다룬다 해서 이걸 공공정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각종 등록 정보는 언제 해제되고 기록 보존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등록된 연체 정보는 연체 사유가 해소되면 등록이 해제되는 겁니다. 그 연체 사유가 딱 사라졌다 그러면 등록이 해제돼요. 해제가 되더라도 기록이 바로 삭제되지는 않고 일정 기간 보존되어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체 정보 있다 그러면 그 연체 사유 해소되면 등록은 바로 해제가 되지만 등록이 해제될 뿐이지 그 자체 연체된 기록이 삭제되는 건 일정 기간이 지나야 된다. 금융 관련 채무 연체는 90일 내에 상환하거나 등록된 연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체 금액을 상환하면 등록이 해제된과 동시에 기록도 이때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등록일로부터 만약에 90일이 넘은 후 상환하면 그때는 등록은 해제되지만 적어도 1년까지는 기록이 보관이 되는 겁니다.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금융질서 문란 정보가 있습니다. 이건 해당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에 해제가 되는 겁니다. 금융질서 문란 정보는 예를 들면 거짓으로 대출을 받았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금융질서 문란 정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한 때 해제되지만 5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서 사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금융질서 문란 정보는 5년간 기록은 보존이 된다. 그리고 공공정보는 등록 사유가 해소된 때 등록 해제와 동시에 삭제되어 별도의 보존기간은 없습니다. 요것과 요거의 차이점 아시겠죠? 차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런 각종 신용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신용정보는 수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수집할까요? 신용정보의 수집과 관리는 신용정보가 집중적으로 모이는 기관. 그래서 신용정보 집중기관하고 신용정보 회사. 신용정보 회사를 우리가 CB라고 합니다. CB가 이거 크레딧 뷰로. 그래서 이건 어떤 관청 기관이라는 뜻이죠. 네. 신용정보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정보 회사를 CB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신용정보 수집관리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용정보가 모이는 집중기관은 또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 그리고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 중에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전국은행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해당 일리 모이는 게 종합신용정보 집중입니다. 그래서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은 어디다? 전국은행연합회를 얘기하고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은 각각의 금융기관의 협회들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금융투자협회 이런 것들은 개별 신용정보 집중기관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신용정보회사, 크레딧뷰로, 즉 신용정보회사 CB라고 했죠? 신용정보회사는 이 전국은행연합회와 각종 금융기관, 공공기관, 일반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이 신용정보회사는 이런 곳으로부터 또 신용정보를 수집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걸 또 가공해요.
가공하고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인의 신용을 판단한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사적 기관이 바로 신용정보회사입니다. 여러분 대표님 뭐 나이스 이런 데 들어보셨죠? 2016년 3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법에서는 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신용정보 주체에게 사전에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올해부터